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7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원서 접수는 끝났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를 하신 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못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14일 동안에 한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 때 와가지고 나라면 얼마 정도 썼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4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뭐 190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4일 동안이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그 일정들이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성배전 연구반은 이제 관연도 문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8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81번부터 해가지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한 150번까지라도 문제 키워드를 해가지고 좀 더 오버롤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10문제씩 끊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요. 81번. 화력발전 환경공해의 대책. 이건 이따가 한번 보고요. 드럼보일러, 관리유식 보일러.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일러 비교하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드럼보일러하고 관리식 비율을 비교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어차피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럼보일러나 관리식 보일러의 큰 차이는 뭘까요? 드럼이 있느냐. 그렇죠. 드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드럼보일러는 드럼이 있으니까 뭔가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를 따로 걸러주는 거고, 관리식 보일러는 증기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성 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에 대한 증류수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도 작고 압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드럼 보일러는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이 변환을 하니까 얘는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느냐. 이게 포화죠. 여기는 포화, 여기가 포화고, 여기가 과열이 되죠. 아니, 과일이 오른쪽이고요. 가운데가 포화증기. 여기. 가운데가 습증기, 포화증기. 예, 습증기, 포화증기, 그리고 이제 과열증기. 그러니까 일반 건조한 상태에서 습증기가 되면서 얘가 포화가 생기면서 얘가 과열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압력이 높으면 습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증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류보일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한 거고, 드럼보일러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드럼에서 한번 걸렀다가 넘어가는 거고, 얘는 바로 넘어가는 거고, 이 차이점만 이제 알고 계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복도체가 등가 단면적에 비해 갖는 장단점. 그럼 복도체 나오면은 저는 항상 코로나 나오면 복도체, 시류조항, 실리손코, 정진소, 이렇게 외우죠. 다음은 키워드가 뭐였죠? 실리손코, 정진소, 복도체, 장단점, 시류조항이 감소한다. 예?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송정용량이 증가하고, 코로나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정정용량이 증가하죠. 복도체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진동이 생기거나, 소도체 간의 스트라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요게 리액턴스 부분이 이제 감소한다고 되는데, 이 병렬로 되면은 이게 리액턴스가 감소할까요? 뭐뭐 부분에 뭐뭐 부분. 시료 저항이 감소한다, 증가가 아니라. 병렬로 되니까. 1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2분의 1이죠. 똑같은 용량을 걸게 되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속용량이 증가한다.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해가지고, 요게 감소하니까 얘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계점화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을 미스라는 R분의 D에서 등가 성간거리 부분도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얘는 올라갑니다. 코로나 인계전압은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인계전압이 올라가야지 코로나가 발생이 억제되니까 이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가 감소하는 부분보단 요 D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감소합니다. 근데 얘가 증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더 커진다. 왜냐면 얘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붕괴 시 사고 파급과 안정대책. 사고 파급.
오늘 이제 그 보호계정기 쪽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보호계정기 목적에서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고를 제거하고 사고를 확대 방지하는 쪽에서 보시면은 사고를 복구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개통 쪽에 가시면은 내용이. 그러니까 송배전공학에 보셨던 내용들이 개통 쪽에 들어가면서 똑같이 가는데 거기 한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컨셉으로 잡아두시면 나중에 송전 쪽에 가서 답을 쓸 때도 하나라도 더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고 파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파급이라는 게 확대 방지입니다. 그리고 안정하게 하는 부분이 이 복구 쪽에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왜 사고가 파급이 났는지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안정하기 위한 대책들, 뭐 예급복을 해가지고 예방제역, 긴급제역, 복구제역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중거리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을 유도해라. 그럼 중거리 쪽에는 두 가지가 있죠. T형, 파형. 근데 이거를 외우실 때 이제 단거리, 그다음 중거리, 장거리 이거를 RL회로, RLC의 회로, RLCG의 회로 해놓고 이게 집중, 얘도 집중, 분포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T형하고 파형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식으로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에서 이 선로정수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보고 그게 송전 특성에서 이렇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어떻게 틀려지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도 그리는 것들도 T형이다. 보시면은 T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임피던스 두 개 나누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전류는 세 개니까 잠깐만요. 이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돼 있고 여기 합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세 개 정도가. 전류는 하나, 요거에 대해서 90도 있는 부분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파형이 되면 파형을 바꿔서 그리면 비교를 해서 그려야 되는데 파형이 되면 임피던스가 하나죠. 그럼 임피던스가 하니까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류가 하나, 여기서 하나 왔죠. 둘, 셋 왔다가 여기도 넷, 다섯 개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여기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죠. 이제 그림이.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 그리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리실 때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요거의 기준으로 대해서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요게 하나 오는 거고, 요게 대해서 틀어진 거에 대해서 나와서 또 하나가 요거하고 요거 합성된 부분이 하나가 또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실 때 얘가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작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여기 그림 부분은. 얘는 처음에 길게 그리면 되고, 얘는 90도를 작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틀려진데 그냥 저희는 똑바로 해가지고 그냥 보통 그림을 그리죠. 그림 그리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단거리 송전선로. 일단 한번 빨리빨리 한번 보면은 지금 시험이 저기밖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전단전압 87번 조류계산 전력공급 신뢰도 평가지수 이게 어떻게 됐더라? 공급 신뢰도 뭐였죠 이게? 땅 공급 신뢰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정전 빈도, 뭐 시간 빈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옛날에. 빈크게 갈바는 이용의 정전 시간. 예. 빈도, 정전 시간 빈도. 또 크기. 진동 시간. 예. 발생 시간. 갈바 이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재생, 신재생 에너지. 이게 신재생이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가 있고요. 그거를 11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분산형 전원 쪽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력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오면서 이제 초전도 나오면서 뭐 압축공기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은 이 앞에서도 나오는데 또 나오죠. 그 안정도를 어떻게 나누냐. 안정도 향상 대책 볼 때 안정도를 다 보는 겁니다. 안정도에는 뭐가 있냐.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가 있고, 위상각 안정도는 어떻게? 정태, 동태, 가도.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동쪽 부분을 양쪽으로 넣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도를 이제 판별할 때 이제 정태 안정도 판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판별법이 있는데, 과도 안정도 판별법을 해가지고 등면제법하고 단단법 등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등면제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면제법을 할 때는 그림 4개 그려가지고 상태 보여주고, 그 다음 PA, PB, PC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면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단단법에서는 위각 출시해가지고 위상각과 각속도하고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변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0.6초라는 어떤 시간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주면서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을 비교 설명해주면서 2기 계통 이상,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보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하면 이제 리전 있게 해가지고 리액턴스, 전압. 그러니까 P는 X분의 ER 사인 세타 그 수식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안정도가 뭐냐? 안정도의 정의하면은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도 보시면은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들어오는 입력과, 그러니까 뭔가 입력이 들어와서 나가는 출력 있죠. 나가는 출력이 흔들리니까 들어오는 입력 부분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나가는 부분이 뭐가 틀려지냐 이거죠. 정기적 출력이 변하죠. 아니면 들어오는 기계적 입력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축이 있죠. 회전축이. 거기에 대한 관성진수가 변화하거나. 그래서 정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은 관성진수가 변화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안정도에 대한 그 변화 부분이 생긴다. 그 변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동기화력 곡선이 있는 거죠. 회전체의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90도까지는 안정하고, 그거를 코사인 세타로 변환한 게 동기화력이다 이거죠. 어떤 경우는 동기화력을 10점짜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래 전력 상차각 곡선을 가지고 동기화력을 설명해주고, 그때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D치자승분의 D자승 세타는 뭐 M분의 W 오메가에 뭐 P0 마이너스 PM 뭐 사인 세타, 이런 식의 수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X분의 ES, 사인 세타로 나오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리액턴스 부분, 전압 부분, 입력 부분, 기계적, 뭐 기타적인 부분을 가가지고 단단복집기의 승속충 소개보고 FH를 해가지고 안정도 향상 대책을 써주시면 됩니다. 양수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수발전도 보시면은 어디서 나오는 GIS에서도 도해양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틀린 게 이제 가변성 양수라든가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가변성 양수라든가 양수 발전의 종류들이 텐덤형, 별지형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수 발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써주시는 거고요. 전력계통 연계의 장단점, 그럼 연계를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열중성자 원자로도 열중성자 원자로의 사인자 곡선 해가지고 사인자 공식 해가지고 NEPF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들 막 생각이 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94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관련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서 풀으려고 하면은 못 풉니다, 이게. 이것도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효율에 대한. 공식을 모르면 못 풉니다.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면적이 떨어졌을까, 그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전력 품질. 품질 쪽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고조포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세그스웰, 그 다음에 플리커. 요즘 이제 대세가 이제 플리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요. 전압 강화도 이제 있는데 전압 강화 부분이 이제 세그스웰 내가지고 많이 나왔으니까요. 전기 품질 유지 범위에 관련된 그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서는 뭐 PSS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PSS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원선도의 원회 방정식을 유도하고 작도하는 게 3번인가 나왔습니다. 3번. 이게 최근에 나온 거는 한 5년 전에? 7년쯤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작도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사항
해가지고 10점짜리를 해가지고 상체선 역조를 해가지고 5가지 정도만 외워가지고 10점짜리를 문제로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라. 일단은 심사곡서법 해가지고 아까 최적전원 베스트 믹스 하기 위해서 심사곡서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곡선이 이제 떨어지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시냐 스크린 클린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거는 이론을 모르니까 그냥 답을 보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100번 같은 게 이제 절연 재료의 열화원인 이거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절연열화 진단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를 뽑을 수도 있고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키도 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변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MRI를 찍는다든가 뭐 CT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기별로. 그걸 보니까 이제 거의, 그러니까 활산 상태에서 하는 방법, 사선 상태에서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사선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란 걸 끄기가 힘드니까 전기를 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활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저압 같은 거 메가 테스트를 하죠. 절연장을 이용해가지고 메가를 때려서 전압을 때리면 거기에 전류가 흘러갈 거니까. 근데 저항이 세면은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 그걸 가지고 저항값을 보고 누설 연료가 있다 없다. 누설 연료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저항 성분이 적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절연이 나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절연 열화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메가도 AC만 때리는 게 아니라 DC도 때리죠. DC 10kV를 해가지고 수트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분방정 같은 것도 하고 탄델타 같은 거 유정정적 같은 것도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도 있죠.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변압기를 많이 봅니다. 변압기. 케이블 많이 봅니다. 전동기도 있습니다. 전동기에 대한 절연열화 진단법도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전동기도 열화 진단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케이블이나 전동기는 비슷하게 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나중에 전동기가 혹시 나갔을 땐 케이블에 대한 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케이블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변압기하고는 좀 틀려집니다. 케이블하고는.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전기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죠. 기계적인 부분도 보고. 그래서 키워드를 전기열화상 해가지고 뭐 절직유부, 누수활적, 뭐 요 케이블 같은 건 절직유부로 외웠습니다. 절직유부, 누수활적. 거기에 대한 대책. 건매컴, 천단방. 이런 식으로 여기 거. 여기선 절연 재료 열화 원인. 왜 열화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수트리도 생기죠. 화학트리도 생기죠. 뭐 열적인 부분이냐, 기계적인 부분이냐, 충격에 의한 부분이냐, 그런 식으로 절연 재료를 해가지고 변압기도 절연 재료고, 케이블도 절연 재료고, 전동기도 절연 재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남들이 요거만 쓸 때 하나 더 쓰시면서 그 내용들만 좀 바꾸면 됩니다. 발전기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전기는 회전기 부분이니까 전동기하고 비슷하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알면 다른 것들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연열화 진단법. 아까처럼 변압기하고 케이블이 많기 때문에 절연 저항법입니다. 직류 누설전류법, 유전정전법, 부분방정법, 누설전류법, 수트리법, 활선탄덴타법, 저주파 중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일부분들이 여기서 변압기도 씁니다. 유전정전법 쓰이고요. 부분방정법 씁니다. 절연저항법 쓰입니다. 다. 수트리 같은 건 안 쓰이죠. 수트리는 케이블에서만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하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들은 비슷하게 다 갑니다. 네, 이런 것들만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블 같은 구조, 절연재료 열화 원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절연재료 부분이 몰드 같은 게 있겠죠. 유익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케이블 같은 건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체, 그리고 절연체, 그 다음에 시스.
그러면 어디서 되냐면 이 절연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절연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 절연이 파괴되는 요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 뭐 절연이 파괴돼서 공국이 생겼거나 아니면 외피 쪽에 고물을 쓰다 보니까 고물 쪽에 화학적인 작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는 뭐 쥐가 갉아먹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특수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상황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중접지, 배전술래, 중성선의 역할 세 가지. 이게 뭐였죠? 두 개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네. 접지에서 건전사하는 일단 Y이기 때문에 전압을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겉은 일선지각시 건전사의 전이상승에서 전이상승 억제. 또 접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접지를 함으로 해서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다. 가장 나중에 이제 3상 4선식 쓴다 중에서 이 전압을 2종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전압을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380에 220을 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3상 4선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엔 220에 110을 썼거든요. 그것도 단상 3선식을 썼던 것도 전압을 두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썼는데 그거를 이제 110볼트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220이라는 부분을 올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주 목적이 뭐냐? 중성선의 역할이라는 요 역할. 3상 4선식의 네 가닥을 쓴 부분이 아니라 이 중성선을 썼을 때 역할은 아까처럼 얘 3상 4선식을 쓰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전압을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접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잡아주죠. 전위를 잡아주니까 전위를 억제해 주는 거고 접지를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절연을 레벨을 낮춰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발전소하고 변전소의 접지 설계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 두 가지로 이제 보셔야지만 됩니다. 어떤 걸 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발전소에 대한 접지 설계 부분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발전소의 접지 설계는 큰 부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발전소 내에 변전소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전부 다 그리드를 전부 다 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전부 다 까는데 그 그리드를 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나오는 여기 설비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설비들의 접지를 깔면서 이때에 대한 보폭전압이라든가 접촉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위에 변전소 가면 여기 자갈을 깔죠. 자갈을 까는 이유가 이게 3000옴 정도 되거든요. 이 밑에 표층이 또 있고 이 밑에 표층이 있어서 레이어 3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사람을 여기서 했을 때 요 저항에 따라서 접촉저항 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자갈을 콘크리트나 자갈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실 수 있는데 그때 생기는 지락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들어갈 때 이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전체적인 오음값을 몇 옴으로 설정하느냐. 그게 바로 변전소의 접지 설계할 때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 같은 보통 2옴 정도 이하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5옴에서 2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1종, 2종, 3종, 특3종이 되면서 10옴, 그 다음에 얘는 뭐 5옴 정도 옛날 뭐 150 나누기 저기로 했었고, 요거는 10옴이, 얘가 100옴이 되고 얘가 10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던 부분인데, 이게 1종, 2종, 3종, 특3종이 아니라, 이제 저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LV 쪽에서는 IC 기준에서 IT 계통, TT 계통, TN 계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점이, 그러니까 얘는 LV이기 때문에 변압기가 LV는 2차 측이죠. 여기 부분은 항상 이쪽에 대한 중성점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I라는 거는 델타입니다. 아예 접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T는 접지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접지가 돼 있는데 여기 T죠. N이죠. 그러면 이 T 부분이 접지가 또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뭔가 접지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뭔가 여기도 TT도 뭔가 접지가 돼 있는 겁니다. 기기의 외함이 접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고, 여기 N이죠. 기기의 외함이 접지가 안 돼 있습니다. N이니까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기기에 접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접지선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끌고 가는 선이 커먼이 돼 있느냐 세퍼레이트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펜이라고 합니다. RST 이렇게 RST가 있으면은 여기 P 도체가 있고
뉴트럴 도체가 있습니다. 이 뉴트럴을 쓰는데 이 P 도체를 여기 가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요 T는 뭐라고요? 여기 없이 여기서 접지를 했습니다. 그냥 기기 접지를 했는데 요거는 여기 접지가 없다 보니까 요거를 P라는 도체를 끌고 가서 접지 도체를 끌고 가서 여기서 묶었으니까 이 기기 외암 접지는 어디로 간 거죠? 여기 가서 접지를 한 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변압기 접지 따로 기기 외암 접지 따로 중성선 따로 해서 가서 연결해서 썼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나눌 때 얘는 변압기 2차 측의 접지 부분, 얘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단의 기기의 접지 부분, 이런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처럼 키워드를 일단 외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토, 채소, 접전, 인, 안보.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통신의 기기는 미치는 영향이 1500V도 있고, 2000V도 있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토양의 특성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왜 자갈을 깐다면서요? 접지정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왜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류를 작게 해주니까 여기가 저항이 커지면 얘 자체 저항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토양의 특성을 검토해가지고, 이 토양의 특성을 검토한다는 게 이 원어의 사정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반응구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주위에 이런 미친 영향은 똑같다. 그래서 토양의 특성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최대 지락전류를 결정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 50K가 들어온다고 해서 분류계수에서 한 0.6%만 0.6%에 대한 부분만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분류돼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다 보니까 요걸 30K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 30K를 흘려줬을 때 필요한 소요접지장. 소요접지장을 결정하는데 그 소요접지장을 보시면은 이 1500V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I는, 그러니까 R은 I분의 V인데, 예? 이 V가 요 1500V 나오고 이거 30K 해가지고 저항을 요 전압까지만 흘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 전압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요 전류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2옴 이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접촉 전압 요 전압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이 접촉했을 때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계정이 1500V, 2000V 나오는데 사람이 접촉했을 때 이런 접촉 전압이라든가 법속 전압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들을 토치에서 이게 뭐죠? 전이경도를 계산해 가지고 이 GPR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게 여기 나오는 전이들이 있죠. 그 전이들 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이를 계산하면 보통 어떻게 되면 여기 접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어느 부분 같은 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올라간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잡아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균일하게 전위 경도를 맞춰준답니다. 이걸 GP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랜드 포텐셜 라이즈. 땅에 대해서 얼마나 전위가 올라가는지를 라이즈 하는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갖춰가지고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아까처럼 접지정을 원어의 사정법이면 EPC거든요. 이게 EPC 이렇게 P 파워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접지를 잡고 P, C 이쪽에는 전압을 걸고 이쪽에는 전류를 걸어서 전압과 전류를 흐르면은 이쪽에 저항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계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걸 늘려가면 됩니다. 늘려가면서 측정을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측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늘려가면서 측정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항값이 여기가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의 부분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61.8% 정도 됐을 때 거리에 요쯤 됐을 때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서 61.8% 법칙해가지고 그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발성배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합수죠. 조합수도 하면은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라는 얘기입니다. 수조는 탱크죠. 그래서 서지 탱크입니다. 서지가 뭐죠?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게 서지죠. 서지를 제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수력 발전에 물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압력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수차를 돌려가지고 여기 수차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수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있죠. 대부분. 왜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요 압력관로 쪽에서 얘가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얘가 부하가 끝나거나 부하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열었다가 막 때리면 여기가 때려질 거 아닙니까? 때려진데 여기 멈추면서 그 압력이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 부분은 밑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다 압력이 여기 걸려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걸려버리면 여기서 터져버리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그 압력을 뺄 수 있게끔 달아주는 게 바로 서지 탱크다. 그게 조합수조가 되고 요게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 단동형, 차동형, 수실형, 뭐 제수공형 해가지고 단차 수제 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제수공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수실이 뭔지 단동형이 뭔지 단동형은 하나고 차동형은 두 개고 수실형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수실이고 제수공형은 라이저가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라이저고요. 차동형하고 제수공형하고 요거만 좀 주의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그 2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조합수조 나왔을 때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딱 쓰기가 좋죠. 지중배정 같은 송전 방식, 이것도 조금 응용돼가지고 지중해 저압 쪽에 대한 송전 방식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지중 배전, 저압 배전.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2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고압 가공, 고압 지중, 그리고 저압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여기 뭐 있죠? 예? 수환망, 방해 환내, 환내, 방백내. 지금 저압이기 때문에 이거 지중배정계통이네. 그러면 이거를 쓰셔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저압의 지중을 나오다 보니까 요걸 이용한 부분하고 요걸 이용한 거 같이 내용을 해서 써주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틀리죠. 답안지를 보면.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이제 좀 틀린 문제였습니다. 약간 응용이 되는 문제. 답안지로 이제 유주방수로 해가지고 그런 거 유류방생? 얘는 그냥 그 지중계통. 그러면 요거 유류방수로 했다? 저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뭐. 이따가 지중배정계통. 고속도 제표로에서 저것만 보시지 말고 HSGS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고속도 제표로에서 HSGS 해가지고 HSGS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765 쪽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765 제표로 쪽에 쓰여지는데 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행해서 후행까지 가는 게 뭐 60사이클 정도 된다. 그럼 여기서 뭐 몇 사이클 해가지고 이런 관계.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HGS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이온 시간, 무이온 시간, 그 다음에 차단 시간,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거든. 요게 10점짜리로 또 나왔었습니다. 요 사이에. 그 내용들. 그 다음에 HSGS가 25점짜리로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봐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시간들 한번 같이 봐주시고. 차단기, 이것도, TRV 제조모 해가지고 또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는 재기전압 제조모 현상 발생시키는 건 그림, 우리 3번만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 둘, 3번. 요거 3개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전류도 보면, 어찌죠? 여기 전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지상이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지 않았죠. 그 전에 차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쯤에서 차단했네. 얘가. 그러니까 전류의 0점에서. 여기서 하든 어차피 얘가 이렇게 이거대로 쫓아가거든요. 이거대로 쫓아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차단하면 이거대로 쫓아내서 이거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요 전류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얘가 전압이고요. 얘가 전류라고 하면 전류의 0점을 차단하지 않고 그 전에 차단한 겁니다. 전류의 0점 전에.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차단했으니까 얘가 아크가 생기면서 이 전류의 사이클도 그대로 갑니다. 얘도 전류의 사이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전류의 사이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전류의 사이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그림을 그릴 때. 이 전류의 방향대로만 그려주시면 된다. 전류의 여기점이든 여기점이든 어차피 전류의 0점 전에, 이 0점 전에 차단하니까 그 차단 시점을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T0, 이걸 T1, 이걸 T2, 이걸 T3, T4까지. 4단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걸 T0, T1, T2, T3, T4까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얻어가, 여기서, 요게 TRV. 요거 RV.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요건 회복 전압. 그래서 얘가 전압이 양쪽에 걸리다가 나중에 요 전압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차단 과정에서 하고, 제조못이 요때 제기전원이 크게 되는 이유를 발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래서 차단 과정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리는 방법이고, 또 다른 게 있었죠. 차단기 양쪽에서 발전기. 여기 보시면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쪽에서 전원 넣었을 때 얘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움직이는데, 얘는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3, 5, 7, 9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나갔던 부분이 있죠. 그 그림도 있고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또 헷갈립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딱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무제동일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대부분 제동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규 대지전압의 몇 배? 3.5배에서 4배 이내로 이게 제동작용에서 감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가 나올 때는 무브와의 투입, 개방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또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이 있고요. 계산 문제는 넘어가고, 여기서 계산 문제는 10하고 20 곱하고 40하고 60하고 곱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A, B의 저항을 넣어가지고 그 저항을 곱하기 해가지고 10분이니까 60 곱하기 뭐 10분 해가지고 0.24 I자승 RT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저 주울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저항을 곱하는 게 양쪽을 다 곱하면은 같다.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캐비테이션이 뭐였죠? 공동현상이라고 그랬죠, 저기.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도 있고, 같이 뭔가 비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수차 관로에 압력이 변하면서,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압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증기가 돼 있다가 증기가 되는 겁니다.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물이 되는 거죠. 그 얘기 뭐냐, 관로에 이런 공기방울 같은 게 생긴 겁니다. 압력이 갑자기 커지답니다. 압력이 막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 압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습증기가 되고 포화증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포화증기가 되면서 이런 증기가 발생됐다가 압력이 낮은 지점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얘가 물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 쪽으로 넘어가는 이 공간이 다시 물로 변하면서 공간이 줄어들겠죠.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디에 부딪힌다 이거죠. 갑자기. 그래서 러너라든가 이런 쪽에 부식히면서 침식이 되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기압으로 충전해가지고 압력을 너무 높이지 말라는 얘기죠. 압력을 너무 높이면 이런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대기압을 넣어서 이 진공을 파괴하라 이거죠. 진공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여기 가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출력이 이게 변화가 됩니다. 수차의 출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일러에 에어 차면 어떻게 되죠? 방이 안 따뜻합니다. 왜? 압력이 제대로 안 걸리니까 가다가 이제 제대로 안 지나니까 옛날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에어 빼는 밸브를 해가지고 물을 빼주죠. 이렇게 돌리면서. 직직직직 빼주면 그다음부터 잘 전달이 되죠. 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대기압을 넣어서 진공을 파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뭐 러너에 침식에 강한 재질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XLP CS 유기전압. 유기전압 저감대체. 유기전압은 왜 발생할까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자기장이 발생되고 여기에 접지가 돼 있죠.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전류가 이도가 돼가지고 여기서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전압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여기 접지를 해버리면 이 전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압 저감 대칭이 나오면 접지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편단 접지를 하느냐, 양단 접지를 하느냐, 뭐 이렇게 되면서 노멀 조인트, 뭐 아이제이트, 뭐 그다음에 크로스 본드 조인트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페란티 현상, 자기 여자 현상,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5.8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그럼 페란티 현상이 뭐죠? 여기서 나올 때 심야 경부하시. 심야 경부하시라는 게 나와요.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육하 원칙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시면서 뭐 정의를 할 때 심야 경부하시. 송전단 전압하고 수전단 전압하고의 비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부하시.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여기다 중부하시 그림을 넣어놓고 여기다 경부하시 그림을 그려놓고 중부하시는 부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하 전류가 걸리니까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송전단이 이거라면은 수전단이 이걸로 전압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경부하가 되다 보니까 이 중부하가 아니라 경부하가 되다 보니까 이 부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 부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90도 앞서가는 부하가 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얘는 송전단 전압이고 얘는 수전단 전압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진 현상이다. 그래서 중부하시, 경부하시를 같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주죠. 페란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이건 단락비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는. 단락비는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했던 게 단락비고 얘는 여기서 포화되는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틀려지니까 이게 또 헷갈린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물론 단락비가 또 나옵니다. 그 자기여자 현상 대책에서 단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음 주밖에 없기 때문에 배전설에 적용하고 있는 FAES 배전설로 보호장치 R, S, L, F, A 뭐 이렇게 외웠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FAS, ASS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통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FAS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AS도 따로 물어봅니다. 근데 AS가 이제 법은 바뀌었죠. 근데 옛날 법에 의하면 뭐 1000kV 미만에 썼는데 300에서 1000kV 부분인데 지금은 뭐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용량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제 답안지에 그런 내용을 써주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써주셔야죠. 왜냐면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SSR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한 2년 전쯤에.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너스. 이거 대책이 뭐죠? PSS하고 CCSC를 가지고 대책을 씁니다. 절개 FHE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 SSR이 뭐죠? 차동공지, 저주파 동요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PSS도 동요, 저주파 동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파 동요 부분 때문에 PSS를 써가지고 그걸 없애는 겁니다. 지금 CCSC X값을 없애는 겁니다. X값. 임피던스가 변하면서 이제 동요되지 않게끔 결국은 XL하고 XC하고 공진이 일어나는 이 공진 포인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전차단기는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누전차단기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10점짜리로. 그 ELB 쪽에. UPS도 나왔고, 14장에서. CVCF도 나왔고. CVCF가 나왔습니다. 근데 UPS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VVVF로 많이
좀 혼돈이 돼가지고 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콘스탄트 볼테이지, 콘스탄트 프리컷이니까 언인터러블 파워 서프라이 해가지고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얘가 예제 14- 몇 번이었죠? 14-8번인가? 거기 있는데, 누전 차단기 쪽에서는 전격 감도 전력 30mA에 0.03초. 전격 부동작 전류는 이거의 50%, 15mA.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30mA짜리를 15mA로 바꾸다 보니까 그거에 7.5mA의 전격 부동작 전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나와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냐면 법이 화장실 같은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크기가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들어오면은 케이블로 들어오죠. 빌딩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밑에서 이렇게 지중을 해가지고 변전실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메인 쪽에 들어와서 뭐 ALTS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부스로 들어가지고 여기 피렉이 있고, 그냥 MOF 있고, 여기 MOF 단 있고, 그 다음에 뭐니까 바로 차단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변압기 있고, 그 다음에 HV반, 여기 HV반 있고, 여기 LV반 있고, 여기 MCC반 있고, 여기서 이제 각 층으로 올라가죠. 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분전반 있고, 예?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기계실이 있다 그러면 기계실 옆에 여기 동력반이 들어가서 여기 동력반에서 이쪽에 모터들이 있고, 펌프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빌딩들은.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배전 메인이 있고, 그 다음 분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14카짜리 쓰시고, 요건 10카짜리 쓰시고, 여기에 ELB가 있다? 그럼 1.5카에서 2.5카짜리 이렇게 쓰셨죠. 근데 여기 부분들을 지금 이 ELB를 감도를 이제 30mA짜리 썼던 거를 여기서 가면 또 여기 또 층에 조그만, 요거는 층의 메인이고, 층에 조그만데 또 여러분 또 있죠, 또 조그만데. 여기서 이제 ELB 써가지고 화장실용, 뭐 무슨용 이제 또 나눠지가 하는데, 보통 이제 빌딩이 작으니까 요거 하나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층에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다 분전이 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여기에 그 ELB를 15mA짜리 쓰려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부스바의 이 간격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버리니까 다시 설치하기 힘드니까 이런 건 어떡합니까? 여기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콘센트 치부용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15mA짜리 넣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었죠. 욕실 같은 경우도 거기다 치부할 수 있는 치부용 타입이 나온 겁니다. ELB 같은 경우 보면은 녹색 버튼이 있고 적색 버튼이 있습니다. 지락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테스트 버튼이 녹색하고 적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보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단지 이런 이제 그 ELB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ZC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ELB가 동작하는 부분은 여기